여러분 이거는 법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예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 따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법지문은 여러분 이렇게 예외들을 꼭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용어가 계속 복잡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인물인데도 여러 개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용어들을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그래야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용어는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 1문단에 대부분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1문단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내면 엄청 어렵게 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 고3들이 여러분 이게 오답률이 1, 2, 3, 4번 문제 모두 다 얘들아 오답률이 다 60%가 다 넘어.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친구들이 얘들아 3분의 2가 다 틀리는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4번 문제는 여러분 그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였고요. 왜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 뭘 뺀다, 더한다, 나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정리하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1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사유재산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유재산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재산.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제도가 사유재산 제도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용돈도 여러분이 쓰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러나야 우리가 일단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될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언제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되는지 한번 봐보자. 기부와 같이, 여러분 기부와 같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시를 준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예시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시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예시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용어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다고 했잖아. 그 용어를 기부라고 하는 말들을 넣어가지고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 기부는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형식인 거잖아요. 돈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그치? 그러면 그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상처분 행위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무상처분 행위를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부로 이해를 합시다. 어차피 기부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무상처분 행위가 나올 때마다 기부로 말을 바꿔서 읽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기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얘들아. 자, 무상처분 행위가 생겨졌을 때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상처분자가 나오고 무상취득자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무상처분 행위가 뭐라고 보기로 했어? 기부로 보기로 했지. 그러면 여러분 무상처분이 기부니까 기부자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기부자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상처분자는 뭔지 헷갈리지만 얘들아 기부자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기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러면 무상취득자는 그러면 반대로 얘들 받는 사람, 취득은 받는 걸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얘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얘는 기부받는 이 아니면 기부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꾸면 좀 얘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시를 가지고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가 들어가요?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결과가 번복된다라는 말이 뭘까?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무상취득자는 사실 얘들아 뭘 한 사람이야? 기부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기부받은 게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받은 거니까 계속 내 거여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기부받은 걸 돌려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상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 무상으로 처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번복된다는 건 무상으로 처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무상으로 처분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기부행위에 돈을 얘들아 지불한다든지 무상취득자가 얘들아 물건을 뭐 되돌려 준다든지 어떤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다시 또 갈게요.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여러분 무상처분자 이제 기부자로 읽을게요. 기부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열려버리고 그 상속인들 여러분 상속인들이니까 여러분 뭐 자식들을 얘기하겠지. 기부자의 자식들 기부자들의 자식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유류분의 정의 나왔어요? 유류분은 여러분 상속인들이 얘들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대요. 근데 유류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류분권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봤자 얘들아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할게. 이때 무상처분자 여러분 기부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부자를 이름을 바꿨어요. 피상속인으로. 자, 피상속인으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기부자는 이제부터 피상속인이 되고 그리고 무상처분자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구나.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상속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상속인이라고 하는 말도 상속받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자. 왜냐면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상속받는 사람 한번 정리 한번 해주고 피상속인은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다 정리 한번 해버리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과가 번복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했잖아요.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이게 번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맞는지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걸 한번 가보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기부행위예요. 여러분 선생님 기부행위로 읽을게요. 유류분은 여러분 상속을 하는 사람의 얘들아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류분은 여러분 무엇을 가정하고서 하는 이런 법에 대한 개념이냐면 기부행위가 없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세우는 얘들아 이 법의 내용이야. 그래서 얘는 기부행위가 없었을 것이라 가정을 해요. 유류분은. 근데 선생님 왜 기부행위라고 썼는지 알겠지? 무상처분행위라는 말 대신 우리 기부행위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 그치? 기부행위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여러분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썼지만 여러분 번호를 매기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다시 메모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얘들아 법의 보장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유류분의 정의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 유류분의 얘들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정의는 1문단에 나왔고 유류분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여러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으로 보셔도 되고 예시라고 보셔도 돼요. 만약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그럼 여러분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2분의 1이 잘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분의 1이 보장이 된다. 2분의 1이 보장된다. 그럼 여러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든 그 이익에 대해서 다 2분의 1만 적용을 시키는 거야. 한 명만 있으면. 근데 만약에 두 명이 있으면 각각 4분의 1, 4분의 1을 갖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8명 그러면 다시 또 나눠지겠지? 그치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내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더라도 1명 아니면 2명 정도의 얘들아 이제 상속인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문제 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눠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당시 그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이 무상취득자, 이름 누구예요? 기부받은 사람이죠. 기부받은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나냐면 두 가지를 더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더해봅시다. 어떤 걸 더한다고 하냐면 우선은 여러분 피상속인에게 얘들아 상속받은 이익 이거랑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 개시에 얘들아 그때 여러분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는 이익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무상취득자 즉 여러분 누구예요? 기부받은 사람이죠. 기부받은 사람에게 넘겨진 가치. 근데 여러분 유료분이 얘들아 이 이익을 보장을 하는데 이 이익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2분의 1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시 또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료분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유료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밑줄 그어줄래? 우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밑줄 짜. 이게 유류분의 목적이죠. 자, 유류분의 얘들아 정의랑 유류분의 목적을 보시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다 여러분 기부 행위가 없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얘들아 기부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버지에게 내가 500만 원을 이제 그 재산으로 물려받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기부를 얘들아 1,000만 원을 했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서 1,000만 원하고 내가 상속받을 500만 원을 더해가지고 이게 2분의 1이 이게 유류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원래는 500만 원 받을 거였는데 이런 유류분이 만약에 있다는 거 기부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부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여러분 조금 더 많아져요. 조금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 상속인들의 얘들아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을 보장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재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럴 순 없어. 유류분 하면 되는 거야. 유류분 하면 여러분 다시 얘들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후손들을 얘들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피상속인을 위한 게 아니야. 상속인을 위한 여러분 법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갑시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에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아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유류분을 전부 다 받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얘들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한 500만 원 재산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유류분을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런 한정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재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러면 유류분의 일부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 유류분 부족액만 이익이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유류분에 대한 이익이 얘들아 사실 요거거든? 그치?
유류분에 대한 이익이 아까 여러분 요거였어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이익이랑 그 다음에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가치랑 그걸 2로 나눴을 때 이게 여러분 유류분의 얘들아 이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류분의 이익에다가 뭘 빼는 거냐면 내가 상속받은 얘들아 또 이익을 빼는 거야. 상속받은 이익을 빼면 이거를 우리는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에서 여러분 요 개념을 여기에 다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저걸 다 써가지고 되게 뭐 했지만 우선은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기부를 통해서 얘가 얻을 수 있었던 그 가치 그거를 더해서 여러분 2분의 1을 해. 그게 유류분의 이익이야. 그러면 그 유류분 이익에서 상속받은 이익을 또 빼줘.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이익이 100만 원이 있어. 그리고 얘들아 무상취득자에게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값이 4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두 개를 합치면 500만 원이잖아. 그럼 500만 원에서 2를 나누면 250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류분의 이익은 250이 돼요. 응? 250에서 아까 상속받은 이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250에서 100을 빼요. 그럼 150이 남죠. 그게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류분 부족액은 여러분 내가 유류분에서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넘겨진 가치의 400만 원 중에 내가 얘들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인 거. 여러분 150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갈게. 자, 이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은 여러분 뭐냐면 유류분 부족액은 무조건 금액으로 결정이 될 거야. 쉽게 말하면 돈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거는 아니야. 돈으로 반환되는 게 아니라는 건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뜻인 거네. 자, 예외가 뭔지 한번 봐보자.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원칙이 있네. 돈이 아니라 물건이면 물건은 물건으로 반환을 받을 거예요. 돈을 기부했으면 여러분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이면 여러분 물건을 반환해 주는 게 원래 원칙이래요. 자, 근데 만약 그 원칙이다. 다만 여러분 다만이 들어갔어. 여기에 다만이니까 예외야. 자,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상취득자, 이런 무상취득자가 기부를 받은 사람이죠. 기부받은 사람은 돈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물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때는 여러분 돈으로 계산을 할 거래요. 이런 경우가 있겠지. 어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림 한 점을 기부를 했어. 그림을 얘가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이제 기부를 했는데 100만 원짜리의 그 그림을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림이 얘들아 아들이 찢어버렸어. 얘들아 무상취득자가. 그럼 이 그림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다시 하고 있는 거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또한 여러분 또한인데 이 또한은 원칙이 아니라 아까 앞부분에 다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외가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다만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만 돈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여러분 뭘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미안해 재산인데 여러분 재산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뭘 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의 합의라고 하냐면 무상취득자는 기부를 얘들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류분권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유류분권자는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겠지. 그럼 유류분권은 누가 주장했냐면 여러분 상속인이 주장했어요? 피상속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피상속식은 얘들아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속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상속인의 개념 하나 더 정리해줘야 돼. 아,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상속인을 유류분권자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나 더 정리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상속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무상취득자 기부를 받은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물건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아까 얘들아 그림 있어. 근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 그림을 얘들아 돌려주기 싫으면 금액적으로 우리가 한번 합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그 그림 말고 그러면 뭘로 줘? 돈으로 줘도 돼. 이렇게 한다면 돈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 이렇게 얘들아 돈으로 어떻게 환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가자.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재산이 물건일 때 이 물건일 때 물건의 반환은 어떻게 될까? 왜냐면 그림의 일부를 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아까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거잖아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거의 일부예요. 그러면 일부니까 여러분 그림 전체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림의 일부분을 받는데 그림을 잘라? 뭐 아니면 얘들아 뭐 돈은 나눌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은 나누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반환을 할까? 한번 가보자. 자,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이 된 물건의 가치보다 무상처분이 뭐예요? 기부받은 거죠. 그죠? 기부받은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즉 상속인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보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이 그 여러분 기부받은 기부된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금액이 적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무상취득자 즉 여러분 기부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들아 돈을 일부를 줘야 되는 거야. 물건 전체를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나눠야 되는 어떤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는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비율로 환산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비율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할게. 자, 이로 인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의 지분을 갖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얘들아 소유권자가 되냐면 상속인이 한 명이고 여러분 무상취득자가 한 명이면 두 명이 얘들아 이 물건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율을 환산한다는 건 지분을 나눈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소유권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자가 늘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상속인 2명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상취득자가 여러분 2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명이 지분을 나눠서 갖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림을 기부했는데 이 그림이 얘들아 반고의 그림이다. 근데 이제 반고의 그림이니까 얘들 한 700억, 얘들 한 1000억 정도 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4명에서 나눠 갖는다고 하면 그걸 얘들 4등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른다고 그 그림의 가치가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지분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니까 너는 뭐 8분의 1만 갖고 너는 얼마 뭐 4분의 1 갖는 거고 나는 얼마 갖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분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3문단, 4문단 읽었잖아요. 3문단, 4문단 읽은 요 내용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아까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물건, 돈이면 다 돈으로 지급을 할 거야. 근데 물건이 문제인 거잖아요. 물건이 했을 때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물건이 얘들아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물건이 얘들아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분 뭘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물건이 반환이 가능하면 근데 여러분 요것도 다시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 자, 어떤 거냐면 합의가 되면 물건을 반환할 때 합의가 되면 돈으로 줘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돼? 원칙적으로 물건 줘야지. 응? 여러분 합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 반환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또 물건을 반환할 때 두 가지의 경우를 또 나눠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물건의 가치가 유류분 부족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유류분 부족액이 훨씬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물건 전부를 돌려줄 거야. 유류분 부족액이 엄청 크고 여러분 물건의 가치랑 동일하면 그럼 물건 전부를 주는 거야. 자, 그런데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 유류분 부족액에 비해서 훨씬 더 크면 유류분 부족액이 적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분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돈은 돈이야 얘들아. 돈은 돈으로 주는 거고 물건일 때에는 반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나누고 반환이 가능하면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로 나눠보고 근데 원래 원칙은 물건 반환이 맞아.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물건의 가치가 유류분 부족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유류분 부족액의 크기에 따라서 물건 전체를 다시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분을 준다. 유류분 부족액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커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이익이 없으면 아마 이게 커질 거야. 봐봐 여기 만약에 얘들아 이 가치는 큰데 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더 빼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큰 가치 유류분 부족액이 저게 없어야 내가 사실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맨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서 맨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일부만 받아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상속받은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부족액이 얘들아 되게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상속받은 이익이 없으면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다시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문단. 무상처분된 물가의 시가가 변동이 되면 그러면 이런 무상처분이 아까 뭐였더라? 기부. 기부가 된 이 물건의 시가가 변동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얘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작품을 얘들아 내가 한 50만 원 주고 사서 그걸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얘들아 엄청 얘들아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얘들아 한 작품당 막 얘들아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가정을 하고 있지. 그러면 변동화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시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시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서 여러분 유류분의 취지가 뭐였어요? 아까 목적이 뭐였지? 상속인들의 기대했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나왔었지? 자 여러분 이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시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원래 원칙과 얘들아 목적이랑 여러분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러면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상속 개시는 당연히 여러분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의 기준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자 다만 근데 여러분 다만을 또 넣었네. 다만을 넣었으니까 원칙이 아니라 이제 예외가 또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예외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 이러면 기부받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때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 노력이 만약에 가해지면 무상취득 즉 여러분 뭐예요? 이런 무상취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부를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50만 원짜리 작품을 사서 이게 내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5천만 원짜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내가 50만 원짜리 작품을 10개를 받았어.
근데 이러면 10개 해봤자 500만 원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작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작가를 위해서 막 박물관도 만들어주고 이 작가를 위해서 얘들 막 홍보도 하고 막 얘들아 막 무슨 행사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당연히 이 금액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작품당 얘들아 막 500만 원씩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럼 내 노력이 들어갔지. 박물관 만들었고 막 행사했잖아. 내 노력이 들어가면 무슨 기준으로 한다고 하냐? 내가 처음 받았던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불려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무상취득의 당시로 계산을 한다. 자, 근데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근데 여러분 다시 지분을 계산할 때는 물건이나 돈으로 계산할 때는 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지분으로 계산을 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노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를 다시 또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얘들아 지금 돈으로 얘들아 받을 수 이제 돈을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은 유류분 부족액을 환산해서 여러분 시가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분은 여러분 무조건 상속 개시 당시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든. 근데 유류분 부족액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있냐 없냐로. 그럼 여러분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건데 노력이 있으면 아까 얘들아 무상취득 당시로 계산한다고 했고 노력이 없으면 상속 개시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어느 시점으로 어느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도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얘도 여러분 지금 물건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가 나와. 그치?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무상처분 행위나 무상처분자 취득자에 대한 개념, 유류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지문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요 지문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고 요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연계가 몇 번 됐었어요. 연계가 몇 번 됐는데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다시 줄 거거든요. 그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류분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여기선 되게 어렵게 문제를 냈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게. 여러분 어딜 가냐면 4번 문제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4번 문제만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자, 갈게. 이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는데요. 그 외 재산이나 채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갑은 은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대. 여기까지.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여러분 갑은 넘겼다고 했으니까 얘가 무상 처분자가 돼야겠다. 그치? 무상 처분자는 우리 기부자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기부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은 여러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상 취득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무상으로 넘겨줬대. A 물건을. 그러면 여러분 이 A 물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무상 처분 행위가 일어난 거지. 자, 무상 처분 행위가 일어났다는 건 기부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했대요. 여러분 사망했으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상속이 개시가 된 거예요. 그죠? 상속 개시라고 딱 써주시고 자, 갑의 상속인으로부터는 갑의 자녀인 병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에게 얘들아 모든 유류분이나 유류분 부족액이 얘한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300. 그러니까 소유하게 되었을
되었을 때가 뭐예요, 여러분? 무상취득 당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상취득 당시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사망했을 당시에다 밑줄 긋고 그건 뭐가 돼야 돼? 상속, 개시, 당시라고 해줘야겠지? 병이 얘들아 이 상속인이 갑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형세하게 되었다. 비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에게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3개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냥 100만 원이었다. 나머지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건 다 제하고 그냥 여러분 이 순수한 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류분권을 얘들아 주장을 했다는 건 우리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유류분 부족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계산은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상취득 당시로 나왔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상속개시가 되었을 때 당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요게 만약에 노력한 사람이 너무 얘들아 막 이게 지금 7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400만 원의 자기 노력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요걸 계산할 거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걸 적용할 거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무상취득 당시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로 한번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 당시에 얘들아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얘들아 유류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상속받은 얘들아 그 금액을 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류분 이익은 무조건 한 명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인데 뭐에서 뭘 빼기로 했었냐면 여러분 이 무상 취득했을 때의 얘들아 가치. 그럼 이 가치가 여러분 300만 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 갑에게 얘들아 병이 갑을 병에게 얘들아 병이 갑에게 얘들아 상속받은 그 금액이 이 물건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뺄 거예요. 이걸 더 뺄 게 아니라 이걸 더할 거죠. 이걸 더하고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100만 원 받은 걸 뺄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유류분의 이익과 상속받은 이익을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 이때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100만 원 돼요. 그쵸?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그러면 상속개시를 한번 봐보자. 상속개시 때 유류분 부족액은 여러분 요때는 여러분 유류분 이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상속 당시는 700만 원이었거든. 가치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가 100만 원을 받았잖아. 갑에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내가 받은 걸 빼줘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얼마가 돼야 돼? 300만 원 돼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상속개시 당시에는 300만 원을 그러면 얘들아 이게 만약 현금이면 돌려받을 건데 물건이다. 물건. 그럼 여러분 물건은 아까 여러 개 가정을 했지. 원래는 여러분 전체를 돌려주는 게 맞지만 여러분 전체 금액에 아직 해당이 돼야 한대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적잖아요. 유류분 부족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의 가치보다 지금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한번 봐봐.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거에서 물건의 가치가 얘들아 유류분 부족액보다 얘들아 반환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작은 경우는 지분으로 준다고 했어. 물건 전부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지분 대신 뭘 해도 돼요? 합의를 통해서 돈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돈으로 여러분 이게 무상취득자에게 받아도 되고 아니면 지분으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1번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쵸? 자, 그리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지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분이 얘들아 이거 지분으로 계산할 거거든? 그럼 지분이라는 건 700만 원에서
물건에서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700만 원, 원래 A 물건이 700만 원짜리야. 거기에서 내가 300만 원어치 내 지분이 있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7분의 3이 내 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A 물건의 시간과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부족에 100만 원이네. 그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게 이거 맞고요. 자, A 물건의 시간과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의 A 물건은 여러분 지분은 뭘로만 계산한다고 했어? 상속 개시를 당시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300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상속 개시가 7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100만 원 유류분이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7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분 무상취득 당시를 적용을 하는데 지분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상속개시를 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이 갑이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여러분 갑이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밖에 없어? 다 100만 원이잖아. 그치? 병이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일한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류분권을 주장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아버지에게 병이 받는 거는 100만 원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4번. 여러분 요거는 적용을 좀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보기를 계속 바꿔가지고 문제 내실 수 있겠죠? 선생님 바꿔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문제를 다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 지금 쉬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 걸 한번 해볼게 얘들아. 가하고 나가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가하고 나가 들어가 있는 복합 지문들은 대부분 여러분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앞부분하고 내용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는 봐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지금 딱 보면 가나의 제목을 봐주시면요. 신화에 담긴 유가의 사상, 치평요람에 담긴 세조와 세종인데 선생님 세조로 써놨다. 내가 세종인데 세종 제목이 내가 세종이야.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야. 세종과 한찬자들의 사상. 그럼 여러분 책 속에 담긴 사상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상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 좀 나눠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가능하세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혼란을 종식했다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나라를 통일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진나라는 군소개묘를 다행하면서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는 건 준비했고 여러분 이거를 시행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진나라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나라 때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군소개묘를 당해하면서 여러분 사상을 통제했대요. 우리는 이건 사상에 대한 내용인데 사상을 통제했다고 얘기를 하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과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진나라가 군서갱유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 이서라고 하는 사람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이 입김이 되게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럼 누구의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진나라의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사의 생각이 진나라의 생각과 어떤 부분이 지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역사는 여러분 허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전통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얘들아 고리타분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논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진나라를 설명했거든? 근데 진나라는 누구를 통일하고 만든 나라라고 했어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만든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국시대의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전국시대의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전국시대의 순자 다음이 진나라 이렇게 여러분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근데 이 순자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상을 여러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사는 여러분 이 학문이나 여러분 사상을 어떻게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단절을 시켜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자하고 이사는 완전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통합 학문의 틀을 만든 게 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합 학문의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순자인데 이런 분위기가 전국시대에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게 얘들아 분석행위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진나라에선 이게 딱 끊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이에 한나라 초기의 사상가들이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를 하여 이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섰나 봐. 그럼 이 한나라는 진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자기들도 이렇게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진나라가 얘들아 빨리 패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자기네 나라도 온건하게 계속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찾고자 했는데요. 그럼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게 얘들아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세우지 않았던 거야.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모습이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진나라는 힘을 숭상하고 뭐를 조금 무시를 했어요. 학문적인 기틀은 무시했던 나라였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힘을 숭상하고 여러분 학문을 여러분 이런 경시는 무시의 다른 말 가볍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는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아마 느꼈을 거야. 그치? 자, 이런 과제에 부응했던 대표적인 사상가는 육가였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상가래. 그러면 여러분 이 육가의 입장이고 누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나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육가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러분 순자의 틀이 딱 막혔어. 그리고 여러분 진나라의 틀이 지금 학문을 단절 시켜놨잖아. 근데 여러분 한나라에서는 여러분 난 진나라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진나라하고 한나라는 여러분 좀 대조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한나라는 그러면 당연히 이 생각과 얘들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갖고 왔을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순자에서 갖고 오겠죠. 왜냐면 그 순자를 뜬금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자랑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나오네. 순자 학문을 계승했대. 그러면 여러분 순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입장을 여러분 이 한육가가 얘가 계승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계승을 했어요. 계승. 자, 이 계승한 그는 그 한고조, 이런 한고조는 일단 고조는 대부분 이제 임금님을 얘기할 때 이런 왕의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한나라 고조가 칠국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화를 계승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화라고 하는 책은 임금님이 나 좀 나라 좀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 좀 한번 써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 책을 쓴 거래. 근데 그 내용에 누구의 내용을 담았대요? 순자의 내용을 계승해서 담아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호는 여러분 순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원인 여러분 단명원인을 썼대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번호만 매기셔도 돼요. 1번 단명원인을 써놨다. 자, 그 단명원인을 여러분 남용 이런 가혹한 형벌나노 이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왜 망했는지를 보냐면 법률에만 의존을 했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주의 사치, 군주의 교만. 여러분은 그냥 번호만 매기셔도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진나라가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 거지. 그리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면서, 얘들아 사상 통제는 저 분석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저런 것을 얘들아 거론하면서 항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학문과 여러분 그 다음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텐데, 근데 어떤 학문을 되게 강조했을까? 통합학문. 얘들아 왜 통합학문을 강조했을까요? 이 사람은 순자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자는 여러분 통합학문을 계속 연결하면서 파생하면서 얘들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들아 지식이나 학문을 되게 강조했을 거야. 그러니까 요 학문의 틀은 아마 요 틀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에게 지식의 핵심을 그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라고 본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되게 강조했구나. 왜 역사를 강조했는지 얘들아 진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진나라는 허언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문은 자기네가 법률을 되게 강조하는 나라인데 이 법과 제도를 얘들아 혼란스럽게만 만드니까 학문은 논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문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나라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과 지리와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통물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시고, 이 통물은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일을 얘들아 포괄하는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라고 했지만 관통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역사든 똑같은 이치가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이치, 섭리. 여러분 나라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을 거야.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 그래. 어느 나라든 얘들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을 거고, 여러분 너가 번성할 때가 있으면 쇠퇴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마 통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추측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면을 제시했대요. 그럼 자, 통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얘들아 이거는 역사가 언제든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인 거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불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치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통변이라고 하는 개념에다 네모 표시해 주시면, 통변은 여러분 내가 상황에 맞게 얘들아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역사 변화 과정에서 기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기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나라는 흥할 때가 있으면 뭐 쇠퇴할 때가 있다고 했어, 그치?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한 1000년 전에 얘들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 1000년 전에 얘들아 왕이 얘들아 막 뭐 중세 때 얘들아 어떤 계급을 딱 정해가지고 신분제도 만들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신분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자리 얘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치관은 변해야 돼. 어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관은 있어. 이거는 통변.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관은 이건 통물.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얘들아 가변적 불변적이란 말 찾아낸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갈게. 자,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내는 것을 인이라고 파악한 그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치에 적용이 되고 있으면 이거를 인이라고 본대요.
봅시다. 인이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 얘들아 왜냐면 나라에서는 권력이 되게 중요해. 힘과 권력을 창출하는 거는 얘들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면서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야. 쟤네들은 힘이면 돼. 무조건 얘들아 법으로만 다 처벌을 하는 거야. 너 살인 저질렀지? 그냥 무조건 죽여. 근데 그 살인이 만약에 얘들아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내 아이랑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어. 그럼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봐주고 그냥 다 죽여. 막 아니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연민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 마음들은 다 배제하고 법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인간미가 없지.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왕도 정치라는 건 힘과 권력도 중요하지만 뭔가 얘들아 도리와 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예의,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왕도 정치에다가 뭐를 유교 이념을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부터 유교 이념이 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현실 정치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가는 거야. 서로의 결합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자. 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타사상을 수용했다. 왜 타사상을 수용해요? 순결을 계승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다가 다른 사상도 막 얘들아 이렇게 막 결합을 시키는 거야. 순자의 통합 학문의 이치를 가지고서. 자, 그다음 예와 질서를 중시해서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타사상이라고 하는 건 도가와 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에게 무의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대요. 왜 얘들아 형벌을 가볍게 해야 돼요? 왜 형벌을 가볍게 하려고 했을까? 얘들아 아까 저기 신화에서 진나라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가혹한 형벌을 남용했으니까 얘들아 지금 뭐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연결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들아 무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형벌을 얘들아 가볍게. 여러분은 그냥 저 앞에 1번이랑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썼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왜 얘들아 이 군주에게 수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군주가 사치하고 교만을 하니까 얘들아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결해야지. 이거 3번이랑 얘랑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다시 가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서 여러분 신하를 임용을 해야 된대요. 신하를 얘들아 똑같은 괜찮은 애를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뭐 때문이에요? 아까 얘들아 되게 멍청하게 얘들아 이 인재를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문제점을 극복해보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시킨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짬뽕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법가의 권세는 따르기는 해. 근데 여러분 너무 법률에만 의존하진 않았어. 뭘 했냐면 다른 걸 다 짬뽕 시켜놓지. 자, 지식과 얘들아 학문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법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학문과 지식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법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도 정치도 하려고 하고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를 다 섞으려고 했어. 여기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아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왜 이렇게 했나 하나하나 다 들어보는 거잖아. 쟤는 진나라는 이상적으로 얘들아 나라를 다스린 거야. 법으로만 다 다스릴 수만 있으면 이거 나라가 제일 깨끗해질 거야.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상적인 판단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실 정치를 내세웠던 건 진나라가 약간 너무 이상적으로만 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 여러분 이 과도한 융통성은 누구의 다른 말일까요? 이거예요. 통합 학문.
얘들아 온갖 것 다 짬뽕 시켜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온갖 것을 다 얘들아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는 너무 과도한 융통성이어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대. 그러면 여러분 유가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유가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군주의 정치행에 따라서 천명, 여러분 천명은 하늘의 얘들아 하늘의 운명이라는 뜻이야. 하늘의 운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의의죠. 의의. 자,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에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를 했다. 여러분 의의 또 하나 더 나왔네. 여러분 유교의 이념을 더 돈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과 통합 사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의의.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통합시켜놨다. 이거는 한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여러분 지문 읽을 때요.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온 내용에 어떤 키워드가 비슷한 게 나오면 계속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특히나 역사는 여러분 앞에 나라가 얘들아 뭔가 A라는 걸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나라는 B를 하려고 해. 왜냐면 그 앞에 나라랑은 차별성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B를 했으면 여러분 이제 다음 나라는 다시 A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회 시간하고 역사 시간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근데 그게 생각 안 난다. 그 서양에서 얘들아 무슨 이론이 얘들아 이렇게 계속 아무튼 얘들아 이론이 얘들아 반대의 이런 이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얘들아 이때는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왜 이 나라도 안 했을 거냐면 전국시대처럼 너무 통합적으로 하면 나라가 통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얘들아 진나라도 나라를 굳건하게 통일을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이념이나 아주 강력한 군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왜냐면 너무 전국시대니까 다 얘들아 학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러면서 맨날 싸우면 여러분 이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얘도 진나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똑같은 수술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대를 또 갖고 오는 거야. 아마 여러분 한나라 망하고 나서는 다음 나라는 아마 여러분 다른 내용들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한나라랑 안 똑같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다음에도 일단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항상 앞에 나온 내용들은 반발하려고 하고 그 전의 이념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나라하고 진나라를 비교하는 경우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서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통시적인 관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유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여러분 인물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중심을 드러내다 보니까 한계와 의의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서술 방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지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지문을 갑시다.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야. 똑같이 여러분 지구평람에 대한 여러분 치평요람에 대한 여러분 이 세종대왕의 입장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내용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지우지 않고 그냥 바로 같이 그냥 갈게 얘들아. 요것만 지우고 자 가보자.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의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 이러면 조선도 마찬가지야. 고려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자기네가 얘들아 그 고려의 왕조를 내쫓고 얘들아 왜 왕조를 세웠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사의 편찬을 완전 열과성의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선시대 때 역사서 편찬의 여러분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첫 번째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 그럼 여러분은 목적 쓰고 1번.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 목적 쓰고 2번. 이렇게만 써줘도 되겠지? 자, 편찬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이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나고자 하는 것을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겠지. 왜냐면 조선을 내가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고려보다는 조선이.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한데 여러분 국민왕의 자식이 신돈의 자식일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민왕이 얘들아 아들 하나 딱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왕위 올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어디서 얻었냐면 여러분 그 신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신돈네 신영랑 결혼은 아니고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정당성을 조금 뭐 하려고 여러분 처음부터 신돈의 자식이 왕에 올랐으니까 이미 고려는 이게 끊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 아마 이런 헛소문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나라에 이런 편찬할 때 고려의 정당성은 다 깎아내려버리고 이런 조선의 정당성을 막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했겠죠. 자,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됐던 자료들을 모아서 고려에 대한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편찬자의 얘들아 이 생각이 얘들아 주관이 개입됐다라는 거는 뭘까 얘들아? 조선만 정당화를 시키고 있잖아. 이게 주관이지. 그럼 여러분 주관이 개입된다는 건 조선만 정당화를 시키고 있어서 조선만 정당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관이 완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선의 입장에서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태조 때. 자, 그래서 이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려고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인 사대주의에 따라서 명분에 맞춰서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데 세종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대. 그럼 여러분, 자, 주관이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태종 때고 자, 태종 때 여러분 다시 역사서를 편찬을 해요. 다시 쓰라고 했다는 건 뭐를 배제하고 쓰라고 했었을까? 주관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비판되는 점이 없게끔 써라. 아마 태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주관을 좀 배제하라고 태종은 썼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또 입장이 나뉘어요. 이거를 여러분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자는 입장일 것이고 그렇지 말고 고쳐 쓰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주관성을 계속 넣자. 유교적인 사대주의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우리에 맞춰서 쓰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장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언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종대왕 때까지로 내려온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이렇게 세종대까지 논란이 지속됐다고 했으니까 세종대왕까지도 계속 이거 갖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종 때에 이르러서 고려사의 편찬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대에 걸쳐가지고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논란이 심했다. 자,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 현실을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 세종대왕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경서는 학문의 근본 역사서는 여러분 학문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 자, 여러분 경서는 여러분 유교 경전, 불교 경전, 어떤 경전들이나 아니면 뭐 얘들아 사서삼경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해요.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학문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을 실제로 얘들아 적용할 수 있는 게 역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는 여러분 허투루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여러분 학문의 어떤 여러분 기본이고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현실 체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얘들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 어떤 사람이 얘들아 부모님이 얘들아 효를 다하려고 얘들아 온갖 효자로 완전 널리 알려져 있어. 그럼 여러분 학문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효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학문이 얘들아 이 효가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역사라는 건 바로 이거를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자, 그 다음 다시 또 갈게요.
자,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학자들과 경연을 통해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많이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은 학문과 역사서를 다 중시했던 것 같아. 누구랑 똑같아? 육가랑 똑같네. 육가가 얘들아 학문과 지식이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가하고 세종은 학문과 역사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야. 이거는 육가와 세종의 공통점이 돼야지. 여러분 가나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또 갈게요. 자, 이런 분위기의 세종은 여러분 이런 분위기란 건 갈등이 있지만 역사와 경서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의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판요람의 편찬을 명했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이 여러분 치평요람을 썼는데요. 이 치평요람은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치평요람하고 신화하고 조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신화는 여러분 이거는 진나라가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한 책이고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흥하는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둘 다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집현전 학자들은 이렇게 역사를 정리했어. 자, 그 다음에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인 역사관을 남긴 자치 통관 강목에 따라 역대의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을 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자 역사를 얘들아 역대 국가를 여러분 나눌 때에는 여러분 강목체를 써요. 강목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뭘 했냐면 편찬 형식을 이거는 강목체를 쓰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눠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역사관을 정리하고 역대 국가를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 이 자치통감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을 했는데 편찬 형식에서는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 자,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의 역사서와는 다르게 국가 간의 전쟁과 외교 문제. 자, 1번 표시에 전쟁, 외교 문제 2번, 국가 말기의 혼란 3번,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순 4번 이거를 부각을 했대요. 그럼 봐봐. 여러분 운명이 얘들아 뭐 한다고 하냐면 올바른 정치에 따라서 운명이 얘들아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의 천명이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천명이 다한다라고 하는 건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얘들 아까 가에서도 천명이란 말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단. 맨 마지막 문단 봐봐. 가의 맨 마지막 문단. 거기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줄 군주의 정치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했대. 군주가 바른 일을 하면 여러분 천명이 얘들아 많아지는 거고 군주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들아 지금은 강조를 한다는 건 누구랑 내용이 비슷해? 세종대왕이랑 내용이 비슷해. 세종대왕도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 얘들아 천명이 옮겨간다라는 건 나라에서 얘들아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얘들아 천명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가 망한 건 천명이 옮겨간 건데 고려의 천명이 옮겨간 이유는 뭐 전쟁이나 외교나 말기의 혼란이나 세국가의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여러분 이 치평요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하고 여러분 이 육가는 약간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보자. 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존의 역사서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안 다뤘어요. 여러분 어떤 외교 문제,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드러낸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 내가 실제로 어떤 실용적인 여러분 가치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뭐 됐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했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용적인 가치관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다시 가보자. 이런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존 역사서와 달리인데 선생님 그 기존 역사서만 봤다. 여러분 그거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떤 운명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후자 쪽을 더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야지. 그치 선생님이 달리를 못 봤다. 얘들아 미안해. 이러면 운명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러면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나라가 망한 이유는 실제로 전쟁이 많아서 아니면 외교의 문제점 때문에 아니면 국가 마지막에 혼란이 너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역사를 가지고서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역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육가랑 생각이 좀 다르지.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 달리를 못 봤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육가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아까는 여러분 육가가 정서랑 역사서를 얘들아 강조하는 거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야. 그치? 그래서 다시 갈게. 자, 그래서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건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인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고 여기서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유교적 사회로서의 변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선은 여러분 고려가 왜 망했다고 얘기하는지 나 종교적인 측면으로 봤대요. 불교의 폐단.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들아 망해서 우리는 불교의 폐단을 이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교적인 덕목을 더 강조를 하고 있대. 자,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하기엔 불충분했지. 그치 얘들아 이성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불충분했기 때문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판찬을 다시 한번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은 역사에서 여러분 이 정당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노력이 보여진다. 여러분 고려사 편찬에서는 계속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종대왕은 정서와 역사서를 가지고서 계속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편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왔다.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내용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요거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요거 어떤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집현전학자들의 얘들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한다.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의 천명이 옮겨온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한다.
공통점이 아닌 게 있어.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그죠? 그러면 새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 통치한다. 수시고 해서 얘들아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가 공통점인지 그 위에 한번 써봐봐.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 써봐봐. 이 문제는 6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 고3 6월 모의고사인데 오답률이 72.9%였어요. 꽤 엄청 높은 편에 해당해요. 오답률이 72.9%였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랑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기억은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여러분 이렇게 어절 좀 잘라보자.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았다는 건 여러분 조선은 고려를 얘들아 난 고려처럼 하면 안 돼야겠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편찬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나라도 여러분 지금 진나라를 이제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잖아. 이거는 여러분 가와 나의 모두 다 공통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자 뒷부분 가자. 세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도 여러분 왕이 한고조가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책 좀 써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신화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잖아요. 신화를 써서 얘들아 이 진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 다음에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조항들을 다 하나하나 해서 대책들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간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거 맞고, 세종대왕도 여러분 나라의 정당성과 나라의 안정을 여러분 이런 유교적인 측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고, 집현전 학자들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불교의 폐단을 드러내서 여러분 이 유교를 더 극대화시키고 유교를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나에 있는 집현전 학자들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기억은 공통점이 맞아. 그러면 얘는 맞는 거고, 자 니은으로 갈게요.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운영에 있지 않고 천명이 옮겨온 것이다. 자 여러분 새 국가에 천명이 옮겨온다라는 거는 가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세종대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걸 보세요.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운영 있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밝혔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 잘못된 운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입장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은 아예 그냥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를 한번 디귿을 같아요. 자, 얘 친구들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 여러분 사상적 공백, 얘들아 한나라는 진나라 사상적 공백 있어. 왜 분석행위를 통해서 얘가 책들 다 불태워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는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 맞죠? 그쵸? 근데 여러분 고려가 사상이 없었어요? 고려는 사상이 있어요. 불교도 있었고요. 여러분 고려도 여러분 어떤 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왔지만 유학이 얘들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 여러분 우리 아마 역사 시간에 선생님 무슨 왕인지 기억 안 나지만 어느 왕 때부터 유학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들아 하지 않니? 선생님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여러분
고려도 불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정치하기도 했어. 학문을 배우는 나라였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상적인 게 아니라 이 고려가 망한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지. 앞부분 내용 가가 들려요? 자, 나가 들렸어요.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라는 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디귿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1번이 기역, 2번이 여러분 니은, 3번이 기역 니은, 4번이 여러분 기역 디귿, 5번이 니은 디귿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23점 여러분 27.1%의 친구들이 정답률을 보인 거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4번에서 여러분 56.4% 친구들 대부분 다 요걸 골랐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기억 디귿이 아마 사상적 공백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했으니까 무조건 뭐가 없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나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답이 요것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셨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또 있었던 내용을 한번 가보자. 자, 어디 가냐면 철학 대 철학. 보자. 여러분 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얘도 가하고 나로 나뉘는데 이번 사실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게 어려웠지. 그 뭐냐 그거 통신 막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무튼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내용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감. 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뭐 하고 있냐면 예시를 들고 있네.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또한은 여러분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똑같게 설명할 때 쓰는 여기 접속어잖아. 예시 또 하나 더 나온다는 뜻이야. 예시 또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는 빵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예시. 그러면 예시를 많이 나열할 때는 그 예시들의 공통점을 찾아주면 여러분 뭔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다음에 나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동일한 상황의 대상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예시들의 공통점이 되는 거네. 그럼 여러분은 그냥 밑줄 긋고 공통점 쓰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대요. 이러한 현상이 뭐예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후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후설의 입장 첫 번째지. 그래서 여러분 후설의 입장 첫 번째 밑줄 긋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장 갈게요.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한대. 여러분 그러면 요거 밑줄 긋고 이게 후설의 입장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지향성이라고 한대요. 지향성의 3번, 이게 후설의 입장 3번. 자,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향성이 있어야 그러면 인식을 하는 거고 지향성이 없으면 그러면 인식을 못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후설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로 지금 나눠놨는데 여러분 대상이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대상은 여러분 무조건 얘네들은 독립적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이 대상을 여러분 계속 지향하고 여러분 이걸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대상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식이 얘들아 대상이랑 여러분 이거를 계속 여러분 지향하고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속 지향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지향성이 뭘 만들어내냐면 의미를 형성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미 형성을 통해서 지향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상이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상과 계속 연결되는데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향을 안 하고 있어서 인식이 안 되는 거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지향하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때 대상이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야.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 대상과 이 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공통적인 인식인 거야.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공통적인 입장이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향점이 있냐 없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보자.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형성할 때는요. 이 경우는 여러분 뭐가 적용이 된대요? 시공간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형성될 때 시공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왜냐하면이 여러분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앞 문장이 결과고 뒤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 되겠다. 그렇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자,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이 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이 되어서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 형성 과정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 형성 과정은 적어도 여러분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과정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간도 같이 시간이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공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간에 영향을 받는데 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자기만의 지평이 만들어진대요. 자, 반복이 됐어요. 반복됐으면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대요? 지평을 갖게 된대요. 지평을 갖게 돼요. 자, 이 지평이랑 여러분 지평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평에다가 이제 정의 써줘야겠다. 그치? 정의. 자,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의식이랑 대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상과 이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이 지평이구나. 그러면 뭔가 약간 이런 모습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한다면 이게 지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 대상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만 보고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친구에 대한 인식, 친구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게 모두 다 지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얘들아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제일 친근하게 생각한 사람을 저 멀리 있어도 바로 한눈에 캐치할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지평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제시를 했어요. 그쵸?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되는 의미도 달라져서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향하는 거랑 대상에 대한 여러분 이 지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래. 지평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지평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지평이 넓어질수록 개인의 인식 범위는 확장이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지평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지평의 크기는 그러면 여러분 인식 범위의 크기랑 비교를 하면 비례관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평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식 범위도 당연히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평이 만들어지고 지평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의미를 파악할 때 도움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평이 만들어졌어. 지평이 만들어지면 지평이 얘들아 의미를 내가 또 형성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한대. 이거는 그러면 전통 철학하고 여러분 지금 후설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비교를 딱 해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통 철학하고 후설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얘는 여러분 의식과 대상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독립적의 반대는 약간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소설은 얘네들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 전통 철학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즉 주체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얘들아 대상을 인식하는 게 여러분 얘는 주체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후설은 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 어떻게 얘들아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반대말 써도 될까 얘들아 여기에?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주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반대의 개념이 나오면 반대의 용어를 가지고서 그 다른 이념의 같은 이론의 여러분 설명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가 얻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후설은 주체가 지평에 따라서 대상에 형성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거는 맞는 말인 거네. 그치? 자, 그리고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여러분 대상으로부터 얘는 객관적으로 얻어낸다고 했잖아요. 의미를 얻어내는 거는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는. 근데 여러분 후설은 이 의미를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지평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의식과 지평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나지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책 갖고 오세요. 이거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구조노트에다가 여러분 해와야 돼. 알겠지? 요거 2개 지문이랑 여러분 이 각까지는 해오자.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